제3절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절을 건너뛰었죠. 그죠? 왜 그랬냐면 2절 내용이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3절 내용을 알아야지 2절 내용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건너뛰었습니다. 네,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절에서 배웠던 내용 있죠. 자, 어떠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를 만들잖아요. 이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했었죠.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뭐냐면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보고서예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돈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그거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재무보고의 수단으로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재무제표는 뭐냐면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성적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적표가 뭐가 나와 있냐면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적표가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는데 제 2절에서 그 다음 강의부터 하게 될 거예요. 됐어요? 재무상태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키워드 기억하시죠? 일정 시점에, 지금 시점에, 일정한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예요.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의 재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보고서를 얘기합니다. 재무 상태라는 것은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재산이라고도 하고요. 자산, 그리고 타인한테 갚아야 하는 부채, 빚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울 것이에요. 재산, 그리고 빚, 그리고 소유주의 목, 나의 몫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뭐라고요? 일정 시점에, 지금 시점에, 키워드 재산 상태를 나타내준 보고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준 보고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2번 재무상태표 요소 가시면요, 자산이 나와 있어요. 자산은 뭐냐면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들 있죠? 네, 재산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회계에서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구나.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화. 재산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재화라는 게 있어요. 재화. 이거는 물건이에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들 있죠? 네, 여러분들 재산 맞잖아요. 그걸 재화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품, 건물, 이런 단어들이 있대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은 뭐냐면요, 받을 권리예요.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을 권리를 말하며 총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총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리. 여러분들은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자산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재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받을 권리들이 있습니다. 받을 권리, 여러분들 재산에 속합니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 1년치 이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소중한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받을 권리도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대여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째 요소는 뭐냐면 부채입니다. 부채는 쉽게 표현해서 빚이라고도 하죠. 빚. 갚아야 될 돈, 빚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미래의 시점에 지급해야 할 채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채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채무가 뭐냐면 갚아야 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갚아야 될 돈, 갚아야 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차입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따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재산을 마련할 때 외상으로 구입한 거 있죠?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같은 거 결제한 거 있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네, 채무.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은 뭐냐면 자본은 소유주의 목, 소유주의 지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소유주의 목. 나의 몫을 얘기합니다. 개인 사장님이면 개인 사장님의 목. 요거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단어들,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해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단어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할 때면 우리 기업의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단어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산은 뭐였어요?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리고 부채는 뭐였어요? 빚이었죠. 갚아야 될 돈. 그리고 자본은 뭐였어요? 나의 목. 네, 소유주의 지분이었죠. 소유주의 지분, 나의 몫을 얘기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있죠? 현금. 현금. 여러분들 현금 아시죠? 그쵸? 지폐, 뭐 동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현금은 재산이죠? 여러분들 재산 맞잖아요. 그쵸? 지폐, 동전, 이런 단어들을 여러 개 쓰다 보면요. 단어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폐하고 동전을 묶어가지고 현금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금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일단 예금이 뭐냐면 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장. 은행의 예금으로서, 예금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보통예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일반적인 통장을 얘기해요. 보통예금은 통장입니다. 통장. 예금 나오면 통장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대여금이 있는데 대여금은요, 돈을 빌려준 것이에요. 빌려주다 라는 것이죠. 대여금,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원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쵸? 받을 권리,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외상으로 물건을 판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매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판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외상으로 판매를 했으니까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권리,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상품은요, 상인의 물건이에요. 상인의 물품을 얘기하거든요. 판매용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물건 구입한 거 있죠? 네, 그걸 상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판매용 물건은 상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건물이 건물이지. 사용 목적으로 사무실을 구입하였다. 건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비품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차이점 꼭 알아두십시오. 자, 상품은 뭐였죠? 상품은 상인의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판매용 물건입니다. 됐어요? 비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건데, 비품은 판매용 물건이 아니에요.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복사기, 책상, 의자, 여러 가지 것들, 물건들 있죠?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했으면 비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차이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상품은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물건 구입한 거. 비품은 뭐예요? 사용 목적으로 물건 구입한 거. 되세요?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여기까지가 뭐냐면 재산에 대한 단어들이었어요. 사실 여러 개가 더 있어요.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일단 기억 좀 해주세요. 그쵸?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현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금. 지폐하고 동전을 현금이라고 하죠. 지폐, 동전을 현금이라고 하고, 현금은 여러분들 재산 맞죠? 재산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금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예금은 뭐예요? 통장입니다. 통장. 여러분들 통장도 재산 맞잖아요. 그쵸? 재산 단어입니다. 자산의 단어이고요. 그리고
받을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받을 권리 이런 게 있다. 일단은 받을 권리 재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상품 뭐예요? 판매용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되세요?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다. 비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현금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금, 통장, 그리고 상품, 판매용 물건, 비품,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걸 비품이라고 합니다. 단어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끝나는 날까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 계정입니다. 빚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자, 차입금이라는 단어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차입금. 차입금이 뭐냐면 빌릴 차. 내가 한자 얘기해서 좀 싫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회계가 자체가 한자에서 넘어온 게 많거든요. 차가 나오면 빌리다라는 뜻으로 빌릴 차, 입금되었다. 돈을 빌렸다라는 뜻이죠.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예요.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쵸? 네, 빚에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차입금. 네, 대출 받은 돈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으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네. 그쵸? 네, 부채의 단어입니다. 네, 빚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차입금, 외상매입금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자본입니다. 나의 몫이거든요. 나의 몫, 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본금은 바로 이제 뒷시간에 바로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2절 내용 할 것이고요. 그 뒤에 바로 하게 될 거예요. 자본. 네, 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투자한 돈이죠. 그렇죠? 이거 출자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 빼간 거 인출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단어들은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금, 지폐하고 동전을 현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은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상품은 뭐였어요? 판매용 물건. 비품은 뭐예요? 사용 목적으로 물건. 그리고 차입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릴 차, 입금되었다.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겠네. 부채 단어이고요.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죠. 네, 부채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맨 처음에 사장님이 투자한 돈, 사장님의 몫입니다. 소유주의 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왼쪽을 자산으로 표현을 하고요. 왼쪽이 자산이고요. 왼쪽이 자산이에요. 왼쪽이 자산이고, 재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중요해요. 자금을 땡겨 온 것을 오른쪽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금을 땡겨 왔대요. 요거를 부채, 갚아야 될 돈이죠. 부채를 갚아야 될 돈은 오른쪽에다가 쓰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 자본을 오른쪽에다가 쓰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건물 5억 원짜리를 마련을 했대요. 건물 재산이죠? 네, 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2억을 땡겨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몫이 얼마? 3억 원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왼쪽 금액의 합계 자산, 오른쪽 금액의 합계 부채하고 자본의 금액의 합계는 같아야 된다는 원리가 뭐냐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나눠줘요. 나중에 보시면요. 자, 1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이나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있거든요. 요거는 수익 비용 쪽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1년을 기준이나, 일단 1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을 한대요. 유동하고 비유동을 분류를 하거든요.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 나중에 계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1년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점 보시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을 합니다. 유동성이 뭐냐면 현금화 성질이 가장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거부터 현금, 예를 들게요. 현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건물. 자, 이 중에 현금화가 제일 빠른 게 뭐죠? 현금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뭐죠? 현금 자체가 현금화가 된 거죠. 그쵸? 현금화가 가장 빠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상품 뭐였어요? 판매용 물건이었죠. 판매용 물건. 건물도 있는데, 자, 이 중에 현금화가 제일 빠른 게 뭘까요? 판매용 물건이 제일 빠르겠죠. 빨리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현금화가 제일 빠르겠죠. 그리고 건물은, 내다 놔도, 이거 내놔도, 부동산이 내놔도 잘 안 팔리잖아요. 그쵸? 바로 팔리는 건 아니죠. 그쵸? 3번 해가지고, 현금화 성질이 높은 거부터 배열을 합니다. 즉, 유동성, 현금화 성질이 가장 큰 항목부터, 높은 거부터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여기 원칙이에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인 용어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배열법. 자,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거부터 배열하는 거,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점 보시면요,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를 한대요. 총액으로 표시한다. 총액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돈 있죠? 채권. 갚아야 될 돈 있죠? 채무. 요거를 다 같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제가 받아야 될 돈이 5억이 있어요. 갚아야 될 돈이 2억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3억만 받아내면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받아야 될 돈 3억 이렇게 기록하지 말고 받아야 될 돈 5억이 있고요. 갚아야 될 돈 2억이 있어요. 둘 다 기록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총액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상계해가지고 표시하지 않는다. 퉁치지 않는다. 즉 순액 퉁쳐가지고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액 금지입니다. 총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점 보시면 주주와 거래에서 자본잉여금과 주주와 거래로 인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법인 쪽에서 나오게 될 건데 자본 쪽을 모두 나눌 수가 있대요. 영업활동,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를 한대요. 그냥 구분해서 뭔가 표시를 하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위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예요.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예요. 재산의 위치는 어디예요? 왼쪽이에요. 재산만 보여주게 되면 좋은 성적표가 아니에요. 건물 5억 있어요. 요것만 보여주면 좋은 성적표가 아니에요. 건물 5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중요해요. 자금을 어디서 땡겨왔는지, 자금을 어떻게 땡겨와가지고 건물 5억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자, 자금의 조달 원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왔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채. 부채는 오른쪽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 3억, 자본은 오른쪽에다가 적어요. 되세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뭔가 나누게 됩니다. 부채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것부터 배열을 합니다. 요거 단어들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단어들 중에 현금화가 가장 높은 것부터 이렇게 배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액으로 표시를 합니다. 받아야 될 거, 갚아야 될 거 다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퉁쳐가지고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순액 금지이고요. 그리고 자본, 사장님의 몫 있죠? 사장님의 몫은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주주와 거래로 인해서 생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한대요. 그리고 자본 등식 보시면요, 이건 외우시는 게 절대 아니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된다며요. 그럼 자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자본을 구하려면 왼쪽하고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니까 자본을 구하려면 왼쪽의 합계의 면적,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게 되면 요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되세요? 자산에서 5억,
부채를 빼주게 되면 2억을 빼주게 되면 당연히 자본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재무상태표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재산의 위치는 왼쪽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어디서 땡겨왔는지는 오른쪽에서 보여주는데, 부채,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거 부채,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 3억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세요. 되세요? 당연히 건물 5억을 마련하려면 2억이 필요하고요. 내가 3억을 투자를 했겠죠.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성적표입니다. 두 번째 성적표는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손익계산서는요.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한 기간에 대한 성적표거든요.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재무상태표는 뭐였죠? 일정 시점에, 지금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였죠.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있고요. 번 거,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지출할 비용, 쓴 거,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차감해가지고 이익이나 손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번 거, 수익을 번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쉽게 표현하나? 번 거. 수익 번 거. 기업이 경영활동을 결과로 획득한 금액, 번 거죠. 그러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번 거. 고객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판매하고 얻은 대가,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수료,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말한다. 은행 여러분들 통장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붙죠. 그쵸?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별로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런 것들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뭐예요? 번 거. 자, 비용은 뭡니까? 비용은 쓴 거. 이렇게 너무 초딩적으로 표현하나?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이 있어요. 쓴 거, 사용한 것으로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가, 그리고 급여 지급한 거, 회사 입장에서 급여 주는 거 비용이겠죠. 그쵸? 쓴 거. 그리고 은행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금이 뭐였죠? 돈을 빌린 거,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단어들이 나와 있네요. 단어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외워야 될 단어들이 있죠. 수익은 뭐예요? 번 거. 비용은 뭐예요? 쓴 거에 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번 게 뭐가 있을까요? 물건 판매한 거겠죠?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상품이 뭐였죠? 판매용 물건이었잖아. 판매용 물건을 판매한 거예요. 물건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입니다.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를 쓰고, 상품을 팔았으니까 번 거겠죠. 번 거,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익은 넘어가시고요. 이자 수익. 여러분들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자가 붙었어요. 개이득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해가지고 나중에 분계 처리할 거거든요. 번 거. 이자 수익은 번 거입니다. 통장에 예치하고 돈을 집어넣고 받은 이자를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자, 단어 외워주세요. 우리는 경영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단어들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외우라는 거는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그리고 비용 단어입니다. 쓴 거에 대한 단어거든요. 상품 매출 원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한 원래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판매한 상품의 원래의 가격, 원래 구입했을 때 가격 있죠? 네,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급여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급여.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수익이겠죠. 번 거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입장에선 쓴 거에 해당이 되겠죠. 비용 단어입니다. 급여는 비용 쓴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의 대가 요거를 급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급여. 그리고 임차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임차료라는 단어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임차료가 뭘까요? 임차료. 차가 나왔어요. 아까 차가 뭐였죠? 빌릴 차.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얘기합니다. 건물 등을 임차하고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에. 그래서 빌렸어요.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 사무실로 쓴 거죠. 빌린 거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월세 낸 거, 이런 것들을 임차료라는 단어를 씁니다. 빌린 거에 대한 대가, 임차료. 그리고 대출 받게 되면요, 이자를 내야 되겠죠? 네, 이자 낸 거를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비용 쓴 거에 대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과 등식입니다. 첫 번째 점, 수익과 비용이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된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요, 그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 기록을 해줘야 된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발생주의. 자, 우리는요, 회계는요, 성과평가를 위해서요, 현금이 나가거나 현금이 들어올 때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거나 수익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용어거든요. 이 용어가 나올 때도 있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점,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과 비용을 대응해서 표시를 하래요. 이게 학문적인 용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라고 했잖아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판매한 거 있죠. 상품 매출, 물건 판매한 거에 대한 원래 가격, 상품 매출 원가, 비용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수익을 잡아줬으면 비용을 잡아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보시면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번 게 얼마가 있고요, 쓴 게 얼마가 있어요. 그래서 남긴 게 얼마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번 거 표시를 하고요, 쓴 거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남긴 게 얼마 있습니다. 총액으로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순액 금지입니다. 순액으로 표시하는 건 금지입니다. 제가 번 게 30만 원 있고요, 쓴 게 20만 원 있어요. 그래서 남긴 게 10만 원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한테 제가 10만 원만큼 남겼어요, 이렇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정보잖아요. 다 보여주는 게. 그치?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총액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번거에서 번거 수익 쓴 거를 빼주게 되면 남긴 게 있겠죠. 남긴 걸 뭐라고 하냐면 이익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순이익이라고 해요. 순이익, 순수한 이익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번 게 20만 원이고요, 쓴 게 30만 원이래요. 많이 썼네? 그러면 손실이 나겠죠.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익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뭐였죠?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였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였죠. 재무상태표는.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뭐였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죠.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였죠. 사업에 대한 성과, 쓴 거, 번 거. 그죠? 즉, 재무상태표는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시점에 대한 성적표예요. 재무상태표는 시점에 대한 성적표예요. 1월 1일 시점에 대한 성적표,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12월 31일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예요. 됐나요?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증가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요거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요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 좀 해보세요. 자,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 살펴보시면 재산은 왼쪽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재산은 왼쪽에다 표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금을 땡겨온 거 있죠?
부채하고 자본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였냐면 자본 사장님의 몫이 얼마였냐면 200만 원이었대요.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은 200만 원이었어요. 됐어요? 그리고 12월 31일 시점에 사장님의 몫은 얼마가 되었냐면 290만 원이 됐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나의 몫이 늘어났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번 거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번 게 얼마냐면 번 거 오른쪽에다 기록하거든요. 번 거는 얼마? 200만 원이고요. 쓴 거는 얼마냐면 110만 원을 썼대요. 110만 원. 번 게 200만 원이고 쓴 게 110만 원입니다. 그럼 남긴 게 얼마죠? 90만 원만큼 남겼잖아요. 90만 원만큼 남겼으니까 나의 몫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 사장님의 몫이 1월 1일에 사장님의 몫이 200만 원 있었어요. 벌고 쓰고 해가지고 90만 원만큼 남겼대요. 그러면 사장님의 몫이 늘어나겠죠. 90만 원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290만 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즉 사장님의 자본의 증가와 감소는 자본이 증가된 것은 손익계산서 사업활동을 통해서 남긴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일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산식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지금 시점에 나의 재산을 나타내주는 보고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재산들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옛날부터 누적해가지고 쌓여온 게 여러분들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누적 성적표에 어떻게 보면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벌고 쓰고 해가지고 번 거 쓴 거 해가지고 남긴 게 있잖아요. 이건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이건 연도에 대한 얘기예요. 됐어요? 이건 누적된 게 아니라 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누적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연봉 얘기하는 거예요. 연봉. 벌고 쓰고.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3절에 대한 내용까지 해봤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제표 5가지 성적표가 있었죠. 보고서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산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쵸? 네, 건물이라는 재산이 있었대요. 회사에. 건물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리고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판매용 물건, 그걸로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겠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는 표현이죠. 고급지게 써져 있고요. 2번,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네, 지배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쵸? 3번,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죠.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맞는 표현이죠. 갚아야 될 돈. 4번, 부채는 미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권리이다. 틀렸죠. 요게 틀렸죠.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미래에 돈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죠.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겠죠.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네, 그래서 1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그쵸? 퉁쳐가지고 표시하지 않는다. 총액주의였죠? 그쵸? 맞는 표현이겠죠? 2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그쵸?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쵸? 3번,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표현이죠. 뭐 고급진 내용이다. 참 고급지게 써놨다. 기업의 유동성을 알 수 있죠. 그쵸? 현금이 얼마 있다. 그쵸? 건물이 얼마 있다. 그쵸?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것부터 배열을 하잖아요. 그쵸?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겠죠.
재무적 탄력성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표현이죠.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수익은 번 거. 이거는 경영성과죠. 그쵸? 4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군요. 38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뭐죠? 일정 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 쓴 거에 대한 내용이죠.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이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이다. 맞는 표현이고, 수익, 비용, 수익에서 비용, 번 거에서 쓴 거를 빼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순수한 이익, 순수한 손익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그쵸?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틀렸죠. 순액 금지라고 했었잖아요. 총액 끝주의였어요.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순액 퉁쳐서 표현하지 않고 총액주의로 표시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구나. 옳지 않은 거. 4번,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대응해서 인식한다. 이게 뭐죠?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을 대응시키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었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었죠. 매출액을 잡았으면 매출 원가를 잡아주죠. 12월 30일 날. 그쵸? 네, 38번의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그쵸? 6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죠. 지금 시점에 나의 재산 상태, 기업의 재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재산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보고서죠. 재산은 뭐가 있었죠?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었죠.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정답은 3번이겠죠. 정답은 3번일 것이고, 이거 보고서이다 라는 것이죠. 손익계산서는 뭐였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 수익에서 비용, 쓴 거를 빼가지고 순이익이 나오죠. 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장님의 몫인 자본이 늘어나겠죠. 네, 그 구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의 키워드 꼭 알고 계세요. 일정 시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 네, 수익, 비용이 나오겠죠.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6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나왔고요. 기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해볼까? 자, 기초 1월 1일이죠. 기말 12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세요? 자,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봅시다. 재무상태표, 여기 재무상태표 1월 1일 기초가 있고요.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죠. 12월 31일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왼쪽이었죠. 자산의 위치는 왼쪽이었어요. 기초의 자산이 5만원이고요. 기초의 자산이 5만원. 그리고 기초의 부채가 3만원이래요. 3만원. 그리고 자본은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저거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왼쪽 금액이 한 개하고 오른쪽 금액이 한 개가 같아야 되니까 재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자금을 땡겨와서 형성이 됐겠죠. 그렇죠? 자, 기말은요, 여기가 가래요. 자산. 그 다음에 부채가 7만원이래요. 갚아야 될 돈. 그럼 나를 구하래요. 나.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일단 뭐부터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구할 수 있죠. 요거 얼마예요? 요거 2만원이죠? 그쵸? 2만원. 네, 2만원인 것이고. 자, 1월 1일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 2만원이었어요. 12월 30일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가 되었느냐? 라는 것이죠. 그쵸.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래요? 당기순이익이 2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벌었대요. 번 거, 쓴 거 해가지고 남긴 게 2만원이 있대요. 이렇게 다시 살펴보시면 사장님의 몫이 2만원이었죠. 사장님의 몫 1월 1일날 사장님의 몫이 2만원이었고요. 벌고 써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었잖아요. 벌고 써가지고 2만원만큼 남겼죠. 그쵸? 2만원만큼 남겼으니까 사장님의 몫이 늘어나겠죠. 그쵸? 나는 얼마예요? 나는 4만원이 되겠죠.
12월 30일 날 사장님의 몫이 4만 원이니까 자산은 얼마겠어요? 자산은 이렇게 땡겨온 거니까 11만 원이 되겠죠. 자산은 11만 원. 그래도 뭘 구하라는 건데 11만 원? 가의 금액은 11만 원이 될 것이고 나의 금액은 4만 원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사장님의 몫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 요거에 가지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렇죠? 네, 가는 11만 원이 될 것이고요. 나는 4만 원이 될 것이에요. 자, 요거와 더불어서 출자를 하게 되면 사장님의 몫이 더 늘어나겠죠. 인출을 하게 되면 사장님의 몫이 줄어들겠죠. 여기까지 꼭 알아두세요. 되세요? 공식 같은 거 외우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생각. 우리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론 구닥다리, 그러니까 산식을 외우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산식 외우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실무를 하실 거잖아요. 제호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